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어제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하루에 증가한 확진자 수 최대치를 어제 갈아치운 겁니다.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저희 돌직구쇼에 오늘 확진자 수를 전달할 겁니다. 과연 오늘 밤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지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한현수막 화면 보셨듯이 광화문 일대도 모두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감염 위험성이 크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대구에서 병상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 격리 중이던 코로나 확진자 한 분이 끝내 사망했습니다. 대구의 병상 부족 사태가 사망하는 일로 이어지면서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겁니다. 지금 비상입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라. 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 청원이 120만을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하루에 505명 확진, 하루 증가치 최대치입니다. 병상 못 구한 환자는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말입니다. 고위험군 환자였어요. 그런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사망.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속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 김정기 교수님도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국내 확진자 1,766명 중에 대구 확진자가 무려 1,132명. 이와 관련돼서 정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에게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게 권한이 있는 건지 확인해보겠다. 소위 조간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정부가 병상 부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의 확진자를 정부의 강력한 권한으로 지자체에 남아도는 음압병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2면에 실린 이 뉴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대구에서 개원한 의사 231명이 퇴근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코로나 전쟁터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딸은 말려도 이 난리에 의사인 내가 집에 있으면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개원 의사들.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갓 간호대를 졸업한 신입생들, 신입 간호사들이 코로나 현장으로 자원해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그랬듯 우리 국민들 민초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길의 신문입니다. 착한 임대료, 성금 횡렬, 기업들도 함께 극복, 팔 걷었다라는 겁니다. KT, 하나금융 등 임대료 인하 확산 운동에 동참하는 기업들 늘어나고 있고요. 중소기업 중앙회도 중소기업도 동참하겠다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등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는 가정, 고립, 아동, 노인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줄여서 한경입니다. 코로나 확산 땐 뭐든 한다는 트럼프. 이대로라면 미국이 한국을 입국 금지하는 초강수의 조치도 배제할 수가 없다. 한국경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 나흘 만에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백악관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너무나도 두려운 뉴스입니다. 한미연합훈련도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주일 예배를 강행하겠다라는 몇몇 대형 교회들 때문에 많은 걱정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의 코로나 역행. 정부는 종교 행사 자체 자제를 요청했는데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등등 정말로 초대형 교회들이 위기일수록 예배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정부와 질본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 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전문 의견을 펼쳐주고 계시는 바이러스 전공하신 고려대 약대의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그리고 고시 3관왕 출신 천재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대한민국 심리학계 대부 최청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병상. 가장 우려했던 일은 대구에서 병상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자가격리하던 확진자가 사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응답하라입니다. 응답하라. 신천지와 관련돼 있어서 신천지가 공개하지 않았던 곳에서 신천지 환자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과천이 새로운 키워드가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언제라는 겁니다. 언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살 수 있냐? 마스크 얘기입니다. 오늘도 못 산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죠.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의 확진자 수, 새롭게 증가한 확진자 수를 질병관리본부가 저희들에게 건넬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저희들에게 건네는 순간 그 즉시 뉴스 속보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병상이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울경 확진자 수가 100명을 다 넘어서고 있는데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이 부족한 뉴스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만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 어제 제가 뉴스를 보도해 드릴 때 하루 증가폭 최대치였다라고 그젯밤에 늘은 300명이 넘는 확진자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기류를 전해드렸는데 어제는 505명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총. 이로써 1766명이 됐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요. 어제보다 더 가파라졌습니다. 지금 1261명에서 1766명으로 505명이 증가하는 이 빨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요.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505명이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망자도 13명, 격리 해제는 26명. 대구도 1000명을 넘어섰어요. 경북 345, 부산, 경남, 경기, 서울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기, 서울 수도권 100명 넘었고요. 부울경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은평 성모병원에서 6명이 추가돼서 14명. 서울 최대 집단 발병. 해당 병원을 들른 양천 확진자. 적십자 헌혈버스와 군 경찰 체열 담당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의 아이스크림 배달원은요. 배달 중에 확진된 가게 주인과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10분 만에. 코로나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데 대형교회 10곳 중에 7곳이 예배를 강행해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울산에서 신천지 60대 여성은 추락사를 했습니다. 신천지 신앙 문제로 부부싸움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추정만 현재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은 황당 입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67, 한국에서 TK가 출신 아니냐라고 거부를 하는 사례까지 나왔고요. 여전히 중국 공안은 공인 딱지를 현재도 붙이고 있고요. 전주 공무원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분 숨지기 전날까지 코로나 업무로 야근을 했던 분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오늘 나왔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505명이 하루 만에 나왔다는 건데 아까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봤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죠? 글쎄요. 이제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확진세가 크게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어쨌든 이번 사태의 시작은 그 신천지교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신천지교회 측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의 진실성이 굉장히 의심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신천지 교인 중에 얼마만큼이 감염이 됐는지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확진세 추이나 이런 거는 현 단계에서는
감히 예측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까? 듭니다.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지금 보시면요. 송파에 있는 아이스크림 배달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셨대요. 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서 주문하신 분을 아이스크림을 퍼서 오토바이에 싣고 각 가정으로 배달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마스크를 벗었던 순간은 단 10분 이 아이스크림 가게의 주인이 확진자로 나왔는데 송파에 그분과 마스크 벗고 10분 정도밖에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최근에 드러나는 정보에 의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경증이나 무증상일 때도 특히 이제 경증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에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그렇게 많다. 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한두 개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적은 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없애줍니다. 우리 몸에서. 예. 근데 일정 수준의 이상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감염이 되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추해 볼 때 지금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나온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과거 중국에서 스쳐서 지나간 시장에 화난 시장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의 정보들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 감염 사례들을 보면 전파력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의료 강국이라는 의학기술이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속한다는 대한민국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 이게 중국 쪽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만 느꼈는데 대구에서 일어났어요. 13번째 사망자 A씨는요. 자가격리 중에 첫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가격리가 됐을 당시에도 이미 고위험군이었다는 거죠.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을 못 찾아서 입원 순서를 기다리며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27일 결국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병원 이송 도중 사망을 했는데 대구 확진자 절반 이상인 679명이 현재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자택격리 중이라는 겁니다. 대구의 음압병상은 54개, 병상을 1000여 개 추가했지만 역부족, 기존 환자가 나가야 사용이 가능한 상황. 이 679명의 확진자들은 병원 치료를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정인 교수님? 일단 의료진이 방문은 하겠죠. 근데 이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거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예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과학적인 어떤 근거는 없으나 흔히들 얘기하는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이 바이러스 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면역 반응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거에 의해서 사망하는 쇼크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라고 해도 반드시 안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미한 증상일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중증으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택에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사망한 환자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고위험군인데 왜 입원을 못한 겁니까? 지금 병상 자체가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부족하고요. 근데 그래서 기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그 음압병상 비어 있는 곳으로 빨리 이송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국의 다른 지자체의 음압병상은 전국적으로 절반이 비어 있다면서요. 텅텅. 네. 이게 그 해당 지자체는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병상을 비워둔 것 같은데 현재 그 비어 있는 거를 빨리 사용을 해야지. 왜냐하면 다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역을 떠나서 다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송할 때 혹시 이제 외부에서 감염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송 과정에서도 그 철저히 바이러스 유출을 차단하는 그런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송이 되고요. 그리고 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외부로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게 음압병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타 지역에 있는 비어있는 음압병상을 빨리 대구 경북 그 시민들을 위해서 예. 빨리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부분이 좀 뭐랄까요, 대구 현지에서는 정말로 절실한 일인데 이게 중앙정부로 올라갈수록 좀 한가한 소리가 되고 있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 취재에 따르면 총리실의 반응,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총리실은 확진자 이송과 관련해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지 지방정부에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한국일보 오늘 보도 내용이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정부가, 정세균 총리가 총리실에서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지 지방정부에 있는지 따져야 하나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보다는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 말하는 지역 감염이 퍼질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지자체장이 함부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있으나 그 시설에 대구 환자들을 이송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도민의 어떤 확정세가 있었을 때 경기도민들의 반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하나의 룰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 시도별로 엊그제도 보니까 대구의 환자가 인천까지 갔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도 일정 정도 서울, 경기 실질적으로 병실이 1077개지만 대구가 60개 정도, 경북 9개, 부산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거의 수도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일부에서 국군병원이라든지 보훈병원이라든지 국가병원부터 해가지고 병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 엄마 병실, 뭐 교수님 계시지만 이것이 병을 낫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 데 전파를 안 해줄 뿐이지. 그러면 이동음악기라든지 그와 비슷한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황금 분할로 단체장과 함께 일정 정도의 포션을 다른 지역을 위해서 열어주도록 빨리 압력을 넣고 회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나서 서울과 경기 등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대구 지역에 병상이 없는 환자를 지자체 내에 있는 의료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라고 지금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도 들지만 조금 좀 서둘러서 고승덕 의원님, 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한 환자들이 300명이 넘는다는 뉴스가 그저께 나왔잖아요. 네. 그때 중앙정부가 좀 강력하게 그러면 지금 입원 못하신 분들 가까운 어디 병원, 가까운 어디 병원으로. 사실은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고 하지만 그 병원은 국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병원들이 있거든요. 왜 그 조치를 안 했는가.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소외받고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은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병상을 못 구해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경우지만 벌써 며칠 전에 일반 환자가 병상을 못 구해서 구급차가 돌다가 돌아가신 사건이 벌써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미 병상 부족 문제는 이거 대구 경북 지역의 아주 큰 문제이고 부족한 경우에 결국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하고 경증 환자 사이에 누가 병상을 먼저 들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라든가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병상 배분 문제를 개입해 주셔야지 이걸 가지고서 뭐 지방정부 권한이냐 중앙정부 권한이냐 이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 경북에서 못하니까 지금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혹시 권한인가? 이건 위에서 말할 그런 좀 심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 면피 찾기밖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포스텍 송호근 교수가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국가 주치 제도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전문의들에게 저걸 전권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잠시 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어젯밤 사이 오늘 오전까지 얼마만큼 확진자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속보를 저희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응답하라 신천지. 신천지에서는 모든 시설을 주소를 공개하고 다 폐쇄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신천지가 공개하지 않은 경기 과천의 신천지 교인 숙소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모든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신천지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뉴스는 신선미 기자가 직접 그 과천의 비공개 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주택입니다. 집안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집단 생활을 하던 숙소에 10명이 격리됐습니다. 숙소엔 12명의 신도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중 20대 남성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렇게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신발장엔 여러 켤레 신발들이 놓여 있습니다. 숙소에 격리된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과천시는 공무원을 파견해 자가격리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신도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자 교회를 비롯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예배나 모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도들은 외딴 숙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종교 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숙소는 신천지 교회 측이 공개한 시설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에 막 문자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고 우리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이 동네만 문제가 아니라 다 걱정입니다. 이 연관이 다 돼 있어요. 특히 확진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지하철을 이용했고 주택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신천지 교회 측이 공개하지 않은 숙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 부분인데 장현 교수님, 저희 신 기자가 저 시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같이 보셨지만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종교시설 숙소인지 종교시설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민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전혀 모르겠죠. 그리고 되게 신천지 사람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요. 기자한테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왔어요?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신천지 사람들이 다 또 두려운 존재지만 신천지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두려울 거예요. 예. 내가 당장 저기에 감염이 돼서 내가 탐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들이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더 문제는 신천지 문제야 뭐 자신들이 알아서 뭐 한이 많이 차치하고서라도 인근 주민들 지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저게 예배당인지 교회인지 뭔지 전혀 모르는 곳일 뿐더러 정부든 신천지든 알아낸 주소에 아예 주소지가 없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도 모르고 있었던 곳이죠. 게다가 지금 저기가 일반 뭐 민간인 집이 아니라 모여서 사는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서로 예배를 보고 마창을 따닥따닥 붙어서 하든 뭐라든 노래를 부르든 뭐라든 역시 저 가운데 감염자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 집 하나라면 어쩌면 다행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가 나옴과 동시에 전국에 저런 집이 몇 집이나 될까? 이런 두려움 당연히 생길 것이고 과연 공개하지 않은 숙소가 저곳 한 곳뿐일까? 혹은 정부나 신천지가 내놓은 그 예배당 수만 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신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질병도 두렵지만 이 불신이 더 두려운 상황인데 당장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병상이 없는 상태에서 법대로 했을 때 지자체장들에게 묻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느 지자체에서들 우리 열겠습니다 했을 때 예전에 아산 진천처럼 훈훈한 미담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뉴스가 나오는 게 또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이 확산의 변수들, 예.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잠시 후에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신천지와 관련돼서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확산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부터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겠습니다. 신천지와 관련돼서 앞서서 청도가 시한폭탄이었다면 이번엔 수도권과 가장 밀접한 이 과천이라는 곳이 제2의 시한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천. 이재명 지사도 가장 우려했던 곳이 이 과천의 신천지 예배시설이었고 이곳에서 10,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다닥다닥 밀집해서 신천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밀고 들어간 거예요. 경기도지검 몇 명만 됐고. 자, 제2의 시한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과천의 숙소에서 생활한 신천지 교인 2명 확진 방금 봤죠, 우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16일에 과천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10,000 명이 된다는 겁니다. 9,000 몇 명이에요. 그 해당 예배에 참석한 신도 총 8명 확진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9,930명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밝혔고 이 중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도민은 3,890명.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고 전국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하는 신천지 신도, 그때 그 과천에 예배드렸던 사람이 7,000여 명 가까이가 된다는 겁니다. 유증상자는 215명이에요. 연락처 없는 28명의 소재 파악도 경기도청은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부분, 고승덕 의원님. 네. 9,900명, 10,000명에 가까운 분이 과천에 예배를 드렸고 밀집됐던 그 예배 가운데 벌써 확진자가 여럿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중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3,000여 명, 나머지 6,000여 명은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곳에 왔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보다도 지금 더 덩어리가 큰 과천의 예배가 지금 문제인데 또구나 경기도 사람이 이렇게 적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충청도, 강원도에서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서울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성지가 아니고 과천이 성지이기 때문에 서울에 정말 1,000만 중에 상당수가 지금 참석한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언론에서는 그 예배당, 그 본당만 이렇게 폐쇄시키면은 문제 해결될 줄 알고 좀 딱지를 붙였는데 사실은 이제 방금 채널 A에서 취재한 것처럼 이 비밀 숙소가 더 문제거든요. 비밀 숙소. 네. 왜냐면 신천지는 이제 그 포교 방법이 기존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뭐 이단 시비가 생기게 되고 집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교육생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합숙을 시키면서 성경 공부 시키고 자기들 교회로 편입을 하는 그런 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천지 그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 비밀 숙소에서 지금 합숙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방금 보셨던 저 민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아무리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국의 이 비밀 숙소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000개 가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도가 20몇만이라 그러면 그중에 절반이 10만 명이라 그러면 이분들이 뭐 10명씩 모여 산다고 해도 정말 10,000명 가까운 이런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이 숙소에서는 지금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비말이 서로 교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숙소가 만약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은 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수치. 왜냐하면 비공개 수치니까 네. 단순한 고승덕 의원님의 추정치라는 것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김정기 교수님. 대구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신천지 교인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사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나른 결과가 됐잖아요. 과천에 참석했던 10,000여 명. 그러지 말란 법 없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우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사례가 있고 그 규모를 봤을 때 지금도 신천지 쪽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 누가 신도인지에 대한 진실성 문제도 지금 밝혀져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비단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런 신천지 교회 그리고 신도들이 있는 곳에서 집단 발병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항상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서히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과천 건인 것 같은.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빨리 그 10,000여 명의 예배 참석했던 신천지 성도들의 소재를 중앙정부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상은
있는지, 이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흩어졌는지 이 정보를 정부가 빨리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의 총회장인 이만희 총회장의 행방과 관련돼서 상당히 묘연하다라는 얘기가 신천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도 이만희 총회장의 소재 파악에 나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천시 관계자 이야기는요, 감염자들과 접촉 가능성이 이만희 총회장이 크다라고 과천시 관계자가 오늘 공식적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에 만여 명의 신도가 참석했다는 것, 과천이 성지라는 것 등등을 근거로 들었을 때 이만희 총회장도 접촉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과천시에서 직접 방문해서 이만희 총회장을 조사하겠다라고 신천지 측에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측이 과천시에게 밝힌 공식 입장은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신천지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과천시가 들었다는 거죠.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요,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잠적했다고도 하고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건강하다. 다만 어디서 지냈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총회장은 저희한테 말씀해주지 않는다. 잠잠해면 직접 기자회견할 것이다. 지금 나오면 몰매 맞는다. 라고 전언을 하고 있는데, 최창호 박사님, 사실은 과천시, 경기도의 걱정은 이만희 총회장도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도 이틀간 머물렀고, 또 신도들하고의 아주 가까운 믿음이 강한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고, 원래 집이 이제 과천 쪽에 있고, 청도에도 성지가 있고, 근데 이제 가평 별장에 주로 이제 최근까지 묵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광주 쪽에 대학병원 쪽도 있다고 갖고, 왜냐면 89이에요. 근데도 이제 건강상으로는 보트도 딱 최근에 탔다고 하고, 그리고 강의를, 목회를 2-3시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 그렇지만 89세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어제 이야기하기를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할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것은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해 대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 그 주변의 비서들의 휴대폰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면 대략 어디 있는지 충분히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희 총회장 본인의 감염 여부, 건강을 위해서기도 하고 가평, 광주 등등의 동선이 넓기 때문에 다른 확진자의 우려 때문에 일단 동선 파악이 우선시된다라는 얘기고요.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고소고발한 상황인데요.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무교를 위해서라면 코로나의 위협에도 거짓으로 내부 단속을 하는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국가 재난 시기에 은폐와 거짓말로 국가와 국민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정보방해와 감염법 예방법 비대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모두 이만희를 구속하고 기소하라! 지금 김영주 의원님 보셨는데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감염법, 그다음에 업무방해법, 그다음에 배임행령 특가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이 맡아서 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 프로세스는 아무래도
과천총회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회장과의 말하자면 구속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수순을 밟아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뭐 청평호라든지 별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또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총회장의 어떤 거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이런 수순으로 아마 밟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제 수사는 아마 할 겁니다. 일단 이제 이 교주 입장에서는 뭐 신도 명단을 제공한다 해가지고 그동안 꿈을 대다가 뭐 제공은 했어요. 하지만 전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지금 정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 교육생을 감추고 있다거나 또는 어떤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뭔가를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누락했다든가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 명단에서 고의적으로 이런 걸 누락한 게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역학조사라든가 이거 안전조치 관련된 그 정부 조치에 응하지 않고 좀 거부한 이런 것이 충분히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소환을 하더라도 그 위치를 차지하지 되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의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이렇게 현상수에 비슷하게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방을 붙이고 수사관들도 아마 이제 전국에서 찾으러 다니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지금 신천지 쪽의 협조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하다라는 여러분의 말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은 저희가 마스크 아우성이라고 달아봤는데 도대체 언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본질적인 내용. 저희 김정희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의학협회 그리고 감염예방회, 학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확대를 강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제도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된 어떤 거부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입니다. 약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못 판답니다. 손님들이 다 허탕치고 가는 거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뉴스가 먼저 나온 거야. 지하철에서 여기다 가져왔어요. 저도 없었어. 오늘 서류 접수하고요. 서류 접수 끝난 다음에 3월 초부터 약국에 배포한대요. 미리 말을 해놔갖고 저희도 지켜서요. 약사회에서 우리 이제 문자가 왔어요. 미리 그것만 발표해 놔놓으니까 국민들이 처음부터 약국으로 오는 거야. 그 국민들은 더 짜증나지. 결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500만 장 규모의 정상적인 공적 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속히 구축 완료하여 해당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6일이면 살 수 있다. 27일이면 살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하루 이틀 더 걸린다라고 지금 송구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우체국 등에서는 3월 2일이 돼서야 살 수 있다라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른 것인데요. 공장 사정도 한번 좀 점검해보죠. 마스크 공장은 벌써 폐업 신고를 한 마스크 공장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지시대로 마스크를 계속 만들다간 공장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닫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공장 사정을 무시한 채 마스크를 만들어내라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하루 4만 장 마스크를 생산하던 그리고 국내 7곳에게 납품을 하던 A 마스크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핵심 필터가 가격도 2배로 올랐고 직원이 착용하는 라텍스 장갑과 위생복 가격도 3배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주 7일 하루 13시간 비상근무에 야간 수당 식비 전기료 2배 느는데 시중 납품가는 이미 1,100원으로 올랐는데 정부가 제시한 납품가는 장당 700원. 장당 100원씩의 판매 수수료도 업체가 부담하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 같은 정부 요구에 대해서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 A씨는요. 정부가 원부자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필터 확보를 정부가 했느냐는 거죠. 아니면 마스크 공장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줬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래도 생산업자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
정부 지시대로 하면 하루 600만 원씩 손해가 나는데 공장을 왜 돌려야 하느냐라고 공장문을 닫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다른 업체 B곳과 C곳 같은 경우도 이미 대기업과 계약된 계약을 취소하고 정부에 절반가량을 납품해야 되면 계약을 취소했을 때의 위약금이 눈덩이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식약처 관계자들이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영 교수님, 홍남기 부총리는 하루 이틀 더 걸린다라고 했지만 하루 이틀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사과를 해야 되나요? 사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불신의 불신이 지금 단지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만 원 중에 10,000원은 100분의 1일지 모르겠지만 국민 100명 중에 1명은 100분의 1일이 아니라 100입니다. 일일이 다 100이에요. 100에 더해서 100이 되는 게 국민들인데, 이제 국민들의 안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생색낸다는 표현을 또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다, 이거 내세우는데 급급하겠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2번, 3번 또 실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인 입국 진작에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전문가 중에 뭐 일부 단체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런 것도 사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고요. 국민들 목소리를 좀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스크 문제 송구스럽고 뭐 이틀 후에라도 마련이 되면 국민들이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말실수 혹은 내세우기 위한 어떤 생각 없는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을 2번, 3번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좀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비난하고 싶지가 않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약대 교수님, 김정기 교수님도 마스크 못 샀다 라고 그저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사정은 매 한 가지 같아요. 정부에서 어제부터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우체국에서는 3월 2일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마스크를 못 사는 대다수의 서민들,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KF로 붙여지는 마스크들 원래 일회용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번 쓰고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 수급 문제도 있고 해서 며칠을 반복해서 쓰셔도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내가 특정 오염원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러면 반복해서 이제 며칠을 쓰셔도 되고, 심지어 저도 며칠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도 마스크를 못 사서 지금 며칠씩 쓰고 있다. 약대 네, 교수도. 네네. 그래서 반복해서 쓰셔도 되고요. 실제로 제가 과거에 이제 연구를 할 때 그 N95 마스크가 보통 이제 이런 고위험 바이러스들을 실험할 때 착용을 하거든요. 그때도 그게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면 마스크 써도 됩니까? 면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 KF 시리즈를 쓰는 게 맞는데, 그렇군요. 그거를 정 못 구하시면 방한용 면 마스크라도 쓰시는 게 안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면 마스크라도 예. 라는 거군요. 예. KF 시리즈가 좋다. 네. 지금 우체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인터뷰한 부분이 3월 초인데 그때까지 며칠이 좀 남았습니다. 마스크 구멍이죠. 전 국민의 마스크 구멍. 이 기간에 뭐랄까요, 방역의 취약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그 사이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안 쓰게 되면 이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제만도 500명이 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여러 명,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본인을 잘 지키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굳이 못 구할 경우에는 그냥 방한용 마스크라도 쓰셔도 되고, 방한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빨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김정기 교수님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죠? 눈물이 나죠? 우리 국민이 마스크를 못 사는 정도의 대한민국이 아닌데 방한용 마스크라도 빨았어라. 왜 이렇게 울컥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게, 시점도 늦었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시장 가격보다 더 비싸게 우리한테 납품하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빨리 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끊고 정부에 납품해야 되는데, 기존 계약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라는데 누가 그걸 빨리 하겠어요? 문 닫은 사례도 지금 나왔어요.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전문 인력이 있으면 의사가 있다. 의사 연봉을 그대로 공무원 월급으로 줍니다. 예. 그래 고급 인력이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에 마스크가 1,100원이면 정부가 1,200원에 사줄게 해야지 마스크를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깎아서 700원으로 다른 시장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부에 협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마스크 가격을 1,100원인데 1,200원에 샀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사치한다고 비판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난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정부에게 좋은 제안을 주신 건데 단가를 소위 후려치지 말고 시장 가격보다 최소 시장 가격이라도 좀 단가를 지켜줘야죠. 맞춰주라라는 네. 겁니다. 뉴스 속보 들어왔는데 어제 밤사이 오늘 오전까지 지금 확진자 수가 256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2,000명이 2,000선이 무너진 겁니다. 2,000명 선을 넘어섰는데 어제 하루에 500명이 넘었잖아요. 어제 하루 500명이 넘었는데 어제 오전에 발생했던 확진자 수보다 지금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정확한 오늘 하루 확진자 증가 추이는 오후에 질병관리본부가 저희들에게 전달해줄 수치를 기다려서 살펴봐야 어제 500명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판단이 되지만 어제 밤사이 오늘 오전까지 256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이 기세가 좀 꺾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국민의 한 마음일 것 같은데 어제 밤에서 오늘까지 256명, 2,000명 전체 넘어섰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마스크도 마스크 문제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로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걱정을 끼쳤다라는 비판의 언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됐던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듣고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는 일찍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국경을. 장관 아시죠? 애초부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뚫어져가지고 비가 그냥 새는데 바다가 아무것도 안 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의원님,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뭘 다했어요? 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발생된 우리나라입니다. 애초부터 들어오는 소리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검역에도 걸려지지 않아서 열도 없고 기질도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박능구 장관의 방금 이 발언이 결국 중국에게는 면죄부를 줬고 우리 한국인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돌렸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박능구 장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어떤 중국인만이 감염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장기간 머물다 오시는 우리 외국인들도 검역까지도 걸리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입국 금지하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것은 아니다. 31분 환자 이전까지의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감염시킨 사례가 더 많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박능구 장관의 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탓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에게만 탓을 돌린 게 아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내국인, 한국인들도 바이러스를 옮긴 사례가 많다라는 차원을 설명하기 위했다라는 해명이었는데요. 글쎄요, 장현 교수님 보시기에 앞서서 강하게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답변을 했던 우리 한국인이 문제다라는 그 발언과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전혀요. 뒤늦게 한 그 발언과 앞서서 격하게 한국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라고 외치던 그 감정 섞인 것과는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지금 뒤에 해명대로였다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감정이 격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나마 그 당시를 이해를 한다면 어쩌면 야당 의원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공략하는 것에 화가 나서 감정이 격했나? 그래서 실언이 나왔나? 할 정도로 소신대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신 딴에는 그 당시에 장관이 소신에 맞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소신이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고 있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 우리 국민들이 화나요? 아니요. 이해가 돼요. 전 그 나라 이해가 돼요. 저 같아도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집단으로 하루에 뭐 몇백 명, 500명씩 막 늘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제대로 좀 관리도 안 되고 병원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입국자들 다 받는다고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게 잘한다고 하겠어요? 애초당초 처음부터 좀 제대로 막아달라는 것이고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라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
누가 받아줬어요? 우리 정부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정부 관리 잘하니까 믿어라. 심지어는 운이 나빠서 걸리더라도 정부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대통령님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와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다라는 거는 또 똑같은 말이지만 어느 나라 장관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제가 어제도 저 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제는 사실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만둬라 이런 말 하기도 사실은 좀 너무 이게 화가 나서 국민들 생각 앞에 있는 야당 의원 보고 화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님.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차라리 그때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라면 사과를 정중하게 해주세요. 그때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인 걸 지금 알았다. 이제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했을 거라고 후회가 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반성하고 잘하겠다라고 하면 신뢰라도 할 텐데 끝까지 우리 잘못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면 누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예,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야권에선 박능우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까지 한 박능우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복지 전문가지 보건 전문가나 이런 의학 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의사결정 판단을 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체까지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그겁니다.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정부가 왜 하지 않고 있느냐와 관련된 건데 박능우 장관도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둔하던 발언 중에 이런 논란이 일은 건데 어제 청와대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칫 우리 국민의 폐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입니다. 지금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의사협회, 감염학회 등등 의학적으로 감염의학적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청와대에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요구했는데 재차 청와대에서는 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성명까지 현재 내면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중 전문가 중에 한 분이었던 김정희 교수님께서 보실 때 정치적인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정치 영향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보수적인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입국 금지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늦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제가 과거에 그 중국, 그러니까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전역 지역에 대해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는 다른 거 어떤 거 경제적인 거 외교적인 거 이거를 다 떠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국 환구시보에서 나오는 그 한국인 입국 제한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인 입국 제한은 외교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중국의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만큼의 지금도 확진자가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인 유학생 문제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 그거를 왜 차단을 안 하고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꺼버리면 되는데 계속 그걸 위험성을 안고 그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순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시종일관 중국인 입국 금지 전면 확대인데 청와대는 유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중국에서
우한시라든가 후베이성 이걸 그 봉쇄를 했잖아요. 저 문자 그대로 대구 경북이 아니라 완전 봉쇄를 해서 그 계엄령 수준으로 외출도 못하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열흘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요. 또 청와대하고 이제 박 장관의 해명 중에 저는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입국 금지가 필요 없다는 그 논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확진자가 없다. 이걸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확진자가 퍼뜨리는 게 아니죠. 확진자는 걸린 결과치입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경미한 증상.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의 자각 증상도 없는 사람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잠복기.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초기 감염할 때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게 의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인데 정부는 자꾸 확진자 수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사람들의 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지금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말씀하세요. 아, 그러니까 네. 확진 판정을 받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적은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증상이 없이 무증상 네. 감염 사례도 많이 나왔으니만큼 네. 이 부분을 정부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발병 원인 경로를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인데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퍼뜨리고 그냥 무증상으로 나간 사람도 많을 거고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 없고 확진자 수가 없으니까는 뭐 원인이 아니다? 이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이건 뭐 무슨 과학의 어떤 기초도 없는 그런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청화 박사님 청와대가 왜 이 같은 행동과 이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자존심 게임이라고 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개인적 의견이시지만. 네, 지금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뭐 원인 분석도 없이 제가 어제 뭐 거짓 원인의 오류라고 저도 어제 표현을 했거든요. 논리학이 아주 중요한 오류예요. 원인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거기다 그냥 덤태기를 세우는 그런 현상인데 뭐 저는 정치적으로 여도 야도 아닌데 또 오늘은 모처럼 안철수 대표의 말이 그 귀에 와닿는 게 복지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지금 박능우 장관은 그럼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까 국가 주치의적인 개념으로 총책임을 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서운할지라도 방역은 곧 생명이고 생명이 중요하냐 외교가 중요하냐 아니면 생명이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생명이 우선이죠. 예. 서운할지라도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 교류를 왕래를 잠깐 끊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경제적 아니면 외교적 그러한 교류일 경우에는 특별 검역을 해서 왕래를 조금 터주더라도 일반인들이 그냥 한번 가는 것 사실 뭐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한국인들도 중국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냥 또 꼭 필요해서 가기보다는 그냥 한번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왕래하는 것들은 절대로 막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중국과의 그 왕래를 일시적으로라도 차단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또 교류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서로 양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생존 문제예요. 예, 물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실익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도 거듭 소개를 해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그러는 사이 중국의 황구시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다. 해외 입국자를 방치해 역병이 재발하면 중국 인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사설에 이런 사설을 썼는데 왠지 중국이 이야기할 말이 아니라 더 앞서서 중국이 아닌 우리가 이야기했어야 할 말이 아닌가라는 조간신문들의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 한국신문은 한국인 입국 제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덧붙인 거잖아요. 해외 입국자를 방치해서 역병을 재발시키면 중국 인민이 용서하실 것 같아요. 이제 중국 한국신문은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중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밖에 해외에게 있다는 뉘앙스까지 서슴없이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달만 6만 명이 입국했다라는 자료도 오늘 나왔습니다.
광둥은 확진자 수가 1,447명인데 그 광둥에서 21,079명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고요. 허난성은 확진자 수가 1,272명인데 그 허난성에서 12,892명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저장성의 확진자는 1,205명인데 그 저장성에서 5,645명이 이달만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후난성은 1,017명의 확진자를 갖고 있는데 그 후난성에서 13,648명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켰습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위험지역 9곳에서 이달만 총 58,904명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건데 김정인 교수님, 이거 위험한 건 아닙니까? 당연히 위험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으나 무증상으로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경미한 증상으로 폐렴까지 발전을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확진 판정은 안 받았지만 무증상 내지는 경미한 증상으로 감기나 독감으로 오인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들, 광둥이나 금방 말씀하신 허난이나 이런 데에서 감염됐을 걸로 추정되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입국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절대 역학조사로 밝혀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능우 장관의 조금 전 발언은 이 자료대로라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죠, 결국은. 근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조사로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얼마 없을 때에는 그 당시에 역학조사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처럼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는 지금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중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감염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전파를 시켰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와대 청원이 지금 120만을 돌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청원을 청와대가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조작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분노한 민심을 조작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 물론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0만 명이 일단 넘어섰다는 것. 지금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체크해봤을 때 12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대통령을 탄핵하라.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대처는 중국 대통령을 모욕하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 급증을 했는데 논란은 이겁니다. 청원 참여자 사이에서 숫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탄핵 청원 참여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원상복귀되는 현상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갑자기 99만 명으로 줄어들고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다시 99만 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많은 사람이 지금 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청원은 한 번 동의하면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예컨대 100만 1208명을 넘어섰는데 갑자기 100만 700으로 줄어들고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갑자기 99만 명으로 줄어드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과 캡처 사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원 동의 숫자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짜 뉴스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손을 안 댔다라는 건데 국민청원의 메커니즘상 내가 한번 청원에 동의를 하면 이걸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숫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건데 이거를 봤다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에러인가요? 시스템 에러인가요? 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숫자를 조작한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또 동영상은 숫자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그 동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죠.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다가 갑자기 99만으로. 이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건 청와대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은 그 조금 전께 다시 떴다가 또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건 분명히 그 홈페이지 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상의 그 에러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현상 때문이라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버그를 분명히 잡아주시기를 국민들은 아마 바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 이 청와대 청원과 관련돼서 못다한 이야기는 라방 2~3화로에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총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선택이 올바른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총선 소식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총선 뉴스들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큰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금 정가가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 앞서서 수차례 이른바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수차례 비난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핵심 인사 5명이 마포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그 자리에서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 대화를 중앙일보 기자들이 고스란히 옆방에서 다 들었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 뉴스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마포 5인 회동, 민주당 실세들이 비례민주당을 사실상 결의했다라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참여했던 명단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해찬 대표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친문 핵심인 전해철, 홍영표, 김종민 의원까지 실명이 다 나왔어요. 이 5명이 그제 저녁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윤호중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의석수를 다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윤호중 사무총장, 이해찬 최측근, 우리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전해철 특보단장, 신문좌장은요, 명분이 문제다, 이른바 비례민주당을 만들 명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김종민 의원은요, 선거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던데 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명분으로 앞세워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된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냐, 겁먹을 필요 없다, 비례민주당 만들자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 지금 거의 녹취록 공개 수준의 실제 워딩들이 중앙일보 기자들이 다 듣고 쓰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참석자 1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겠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누군가 얘기했는데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 사람이 이 사람 목소리인지 저 사람 목소리인지 헷갈려서 지금 익명으로 처리를 했어요. 5명 중에 1명이겠죠.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중앙일보 보도는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힘을 모을 세력이 왜 없겠느냐라고 비례민주당 하자, 외부 세력과의 어떤 연대의 가능성을 띄웠고요. 김정민 의원은 우리 독자적인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외부 세력과의 연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라고 중앙일보 기자들이 들었다고 쓰고 있어요. 심상정이랑 손잡는 건 안 된다. 정의당, 민생당이랑 같이 하는 순간 X문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다. 사실 정의당, 민생당은 4+1으로 민주당이 선거법 처리를 함께 해왔던 동지적 관계인데 그 동지적 관계를 지칭해서 X물이다 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칭을 했다라고 중앙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건데, 이해찬 대표 측근이죠. 우리 뜻이 확인됐으니 김종민 의원이 어떤 방향이 돼야 할지 구체적으로 다 고민을 해서 비례민주당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발제를 해달라. 모두의 뜻이 모인 것으로 합의하고 한번 잘해보자 라는 얘기까지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과거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과거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런 이 꼼수를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런 꼼수로 치면 어떤 수든 못 두겠습니까? 국민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 정신과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 정당의 근간을 훼절하는 아주 퇴행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종이정당, 창고정당,
위장 정당, 그래서 가짜 정당입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보도가 나서 각 당의 입장을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를 봤습니다.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이 같은 마포 5인 회동,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라는 대화와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각 당의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보다. 민주당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은 X물 튄다라고, X물이다라고 이인영 대표가 지칭한 심상정 정의당.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이 순간에 집권 여당 수뇌부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앞에선 개혁 외치고 뒤에선 꼼수 부리는 기득권 정당의 본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이 마포 5인 회동 정말로 큰 이슈가 됐고 정말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민주당의 핵심 인사시잖아요.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중앙일보 기자들이 듣지도 않고 완전히 거짓말로 썼거나 중앙일보 기자들이 들었는데 이인영 대표의 목소리와 비슷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착각해서 썼거나 아니면 이 기사가 맞거나. 네. 우리가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런 모임을 좀 더 일찌감치 했어야 되지 않느냐. 다 예상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지가 아주 몇 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때 가서 만약 하기로 결의했다 하더라도 지금 방법이 없어요. 어떤 정당을 만드는 굉장히 시기도 실기하고 방법도 나빴다. 말하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니네들이 우리하고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돼. 한때 말하자면 통합당도 비례대표 자체를 전체 없애자 이렇게 했던 정당이잖아요. 어차피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둘 다 하게 된다면 아예 나이스하게 전혀 다른 진지를 해야죠. 그럼 지금 현재 컷오프 된 의원들한테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처럼 그쪽으로 가라 그럴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 해서도 안 되고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시점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5분의 대화는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려면 어차피 문매를 막고라도 실익을 챙긴다면 벌써 6개월 전에 했을 논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지경에 온다고 난 봤거든요. 예. 왜냐면 말하면 통합당이 그렇게 감행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알았으면 어떤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욕을 먹더라도 꼼수라는 얘기를 자제했어야지. 어떤 면에서는. 장희영 교수님, 김영주 의원님은 개인적 의견이지만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위성정당을 향해서 맹비난을 했었다가 몰래 마포 5인 회동할 때는 명분이야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민주당 5명의 발언을 전 국민이 보고 있고 심지어 4+1으로 함께 연대를 했었던 동지적인 관계였던 심상정 대표 등등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X물에서 뒹구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까지 썼다는 거잖아요. 전 첫 번째로 정의당 스스로 같이 하자고 해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건 정의당 입장일 수도 있어요. X물에서 같이 뒹구는 꼴 되게 싫어서 너희가 같이 하자 그래도 안 할. 오히려 지금 정의당이 국민들에겐 좀 떳떳한 입장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저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저희 윤태곤 실장이 한번 저희 출연하셨을 때 정치인들한테는 명분이 사실상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명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그래 전략적으로는 참 정치공학이란 말이 저럴 때 나오나 보다 싶었습니다만 씁쓸하면서도 받아들였는데 직접 정치인들이 저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명분이 중요해. 그리고 문매 맞을 거 알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라는 말까지 쓰면서 명분 만들면 되지. 그 표현이 사실 직접 정치인 입에서 들으니까 명분을 만들면 돼? 그럼 국민들은 그 만드는 거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정말 국민들을 뭐로 보고 있는 거지? 전 그 해석에 들어서 전해 듣는 것과 직접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것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당 지도부들이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국민들은 다 속아 넘어갈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만들면 되지. 겁먹을 거 없어. 그냥 밀어붙이자. 그리고 할 거면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 게 김영주 의원님 말씀이셨다면
일치감치도 하면 안 되죠. 그럼 선거법 이거 바꾸자는 말도 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꼼수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본 취지를 본인들이 지금 흐트러뜨리는 게 처음에 이거를 내세운 사람들이 할 말은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뭐 정의당 X물 죄송합니다. 정의당 X물들은 정의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지금 정치인들에게 직접 전 제일 예. 충격적인 그거예요. 명분이면 만들면 되지. 국민들 너무 실망하고 너무 상처받는 말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마포 5인 당사자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는데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5명이 모이긴 했다. 하지만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식사 자리는 아니었다. 법안 처리 TF에 대한 뒤풀이 성격의 식사 자리였고 비례민주당을 만들 계획이 아니었는데 전혀 결이 다른 얘기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해명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만났던 건 사실인데 그리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나눈 것도 사실이고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뭐 비례정당을 창당한다 이런 걸 결의할 수도 없고 또 거기까지는 사실도 아니고. 비례정당에 대해 논의를 하신 건 맞아요? 창당을 논의한 건 아니에요. 이 해명 충분하십니까? 최청원 박사님. 창당을 논의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새로운 비례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다른 기존 정당을 활용하든 연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민주당 플러스 4를 할 때만 해도 한국당, 지금의 통합당 쪽에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성사가 됐어요. 근데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위성정당을 통합당에서 만들으니까 민주당은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운데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명분도 중요하고 또 심상정 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당을 창당하고 뒤에서 정치적인 이렇게 뭐 음모 같은 걸 꾸미는 걸 보면 92년도에 초원복국 사건이라고 부산에서 있었는데 YS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게 그때 이제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 정주영, 김대중 쪽을 우리가 험난하면서 YS를 밀자. 그게 이제 녹취가 돼가지고 엄청난 반향이 있었지만 결국 YS가 당선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학습한 것인지 지금 비록 욕을 먹을지라도 한두 달 욕을 먹을지라도 나중에 4년 동안 웃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발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저는 지금 공수처법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통과된 그 선거법,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에요. 김 의원님하고 저도 동감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어서 선거가 연기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예. 그런가 하면 통합당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기존에 이제 황교안 대표, 김영호 공관위원장 등은 일단은 이 선으로 빠져.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해. 그럼 전국 선거를 지휘할 이른바 사령관이 필요한데 두 명의 사령관 얼굴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검토 중이라는 거죠. 미래통합당 신관계자, 김 전 대표와 유 의원 등 중도보수 통합세력 상징 인사들 영입 추진 중이다. 황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접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아직 황 대표로부터 연락은 없다. 연락 오면 만나보겠다. 만나고 나서 고민하든 판단하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통합당 관계자는요, 황 대표가 직접 접촉할 계획, 합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고승덕 전 의원님, 네. 사실은 지난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김종인 전 대표가 그때 선거판은요,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특히 각 조간신문에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치, 의석수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투입으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선거를 뒤집는 역할을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했단 말이죠. 이번에 한국당, 통합당으로 과연 올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보도 내용대로 뭐 만나볼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한 반 정도 이상 하실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싶은데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4년 총선 때만 되면은 꼭 그 소방수처럼 이 당에서 부르고 저 당에서 부르고 불 끌어다니고 그러면 조금 또 살려놓는 뭐 그런 맛도 있고 아마 이분 직업이 선대위원장 아니면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4년마다 한 번씩 등장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물론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저쪽에 그 당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건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분이 이렇게도 없느냐. 제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뭐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다른 공동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 말고는 정말 사람이 없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예, 물론 김종인 전 대표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경제민주화를 꼭 실천하고 싶다라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듭 김종인 대표에게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모셔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을 국민들이 안단 말이죠. 선거에서 다 이겨놓고 있으니까 갑자기 친문 의원들이 셀프 비례다.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가 필요 없어라고 비례 의원도 지금 던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매도됐던 측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실까요? 그때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이 최대 고비였었죠. 뭐 당 내에서도 그랬고 문재인 대표 자체도 그 당시 대표 자체도 이후 당국을 어떻게 했고 실제로 많은 이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큰 석을 얻는 이런 이변도 있었고 그 당시에 솔직히 민주당을 총선에서 지켜준 게 김종인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죠. 대안이 없으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른바 컷오프 물갈이 대단했죠. 어마어마했죠. 이해찬 현 대표도 날렸어요. 김종인. 그렇지만 거기에 누구 하나 민주당 내에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김종인 대표가 하는 하나하나가 지지율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뭐라고 못하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기에 간들 비난받을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건 지금 저 역할 자체는 어쩌면 민주당이냐 미통당이냐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어떤 정말 역할론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당시 잘했다라는 그 역할만 보다면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결론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에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예. 최창호 박사님 말씀 제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6초 광고 후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진행될 라방 2사말루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탄핵 청원 숫자와 관련된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사말루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맞죠?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발 좀 잡히기를 저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스크 꼭 하시고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분명 어제보다 나아지기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